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께서 저희에게 생명과 진리와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아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게 하는 이 사순절기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시간을 이토록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당신의 명호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저희가 찾아야 할 새로운 길을 보여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그런데 제가 얘기를 좀 재미있게 하는 주변이 없어가지고 조금 지난주에도 조금 답답한 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강의나 이런 거는 이제 얘기를 같은 얘기라도 좀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주변을 본래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혼자 고민하는 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이제 요즘은 재미있는 일들은 세상 속에 굉장히 많아요. 이벤트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즐겁게 하루 종일 즐거운 얘기만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라도 좀 더 진지함을 한번 궁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순절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정상인가 하는 것을 사순절 첫날 제 수요일에 복음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생각해봤고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흐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내용을 묻고 질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같은 분이 그때 당시에 오시지 않았어도 오늘의 이 세상이 변하지 더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어떻게 됐을는지 모르죠.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가 하나가 더 생겼는데 그 종교가 생긴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 평화로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로운 길을 알게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당신 없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 평지풍파를 일으켰느냐 백성을 선동하고 이렇게 이제 문책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으로 인해서 민족이 분열되고 또 종교지도 계층이 또 서로 분열하고 그런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칼을 주러 왔다.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역설적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우리가 신봉하는 야훼에 대한 믿음, 또 모세의 계명,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질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살면 조용조용 살 수 있는 것이지만은 대청소를 한번 한다는 것은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많은 번뇌를 가져오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질문이 있으면 답이 있고 질문이 크면 큰 답이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는 것이었고, 그 중에 가장 우리는 신앙생활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의 그런 질문을 이제 했던 겁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삶에 대해서,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의 직업과 나의 가정과 또 내가 사랑하는 조국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내가 정말 공경하고 숭배하는 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 대상들이 한 번도 청문회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문제의 대상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순절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정말 돈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돈 때문에 희노애락을 함께 갖게 되는 그 위대한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너 어디서 왔느냐? 이거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비신자들이 당신은 천주교 신자라고 왜 성당에 나가냐?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다. 구원이란 게 뭐냐? 구원이란 게 뭘까?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란 건 무엇인가? 어떤 상태를 구원이라고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내 신앙생활이 허하지 않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느님에 대해서도 왜 하느님은 한 분뿐이라고 얘기할까? 하느님 그리스도교가 전해지지 않은, 지금도 그리스도교가 전해지지 않은 곳에도 신이 있는데 왜 신은 하나뿐이라고 할까? 신이 하나뿐이라고 왜 신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싸우는가? 왜 서로 싸우는 신이 진짜 신인가? 이런 것을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또 결론도 이제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아파트 등 해가지고 등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아파트는 집이니까 사람이 지었죠. 그런데 땅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이 땅이 내 거라고 그렇게 했을까? 이 땅은 내 땅이라는 것을 누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땅이 있었는데 어떻게 먼저 생긴 것을 나중에 나타난 사람이 이건 내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자기 조상 대대 이전부터 아메리카 대륙이 있었는데 왜 자기가 그걸 발견했다고 우길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기는 내 땅, 소유의 금을 긋고 등기권리증을 만들고, 도대체 등기권리증이라는 것을
무슨 권위로 그걸 만들게 됐을까? 이런 거를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사순 시기에 특별한 수행의 시기니까 이런 때에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한번 여러분 가장 가까운 것들에 대해서부터 이렇게 이제 해볼 수가 있겠어요. 명품에 대해서도 여러분 명품 좋아하죠? 왜 청계천에서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가방을 500만 원을 주고 사는데 그 490만 원어치에 대한 명품을 내가 왜 인정을 하게 됐을까? 왜 그걸 내가 좋아하게 됐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연사 것들에 대해서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게 정상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함께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질문을 한다는 건 현상을 본다는 거니까 현상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건강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아니겠어요? 내 몸이 무너지고 나면 모든 존재가 무화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또 이제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종국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를 병원, 의료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는 지금은 이제 본당으로부터 물러난 지가 이제 꽤 됐습니다. 그래서 9년이 됐는데 내년 2월 달인데 만 10년인데요. 가끔 이제 공동체 청년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짝을 데려와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항상 이제 훈화를 좀 하죠. 덕담처럼. 아기가 태어나면 건강하게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날 때 기형아로 태어나는 애들이 15%에 이른다더라. 이미 태중에서 기형성을 안고 태어난 애들이. 그 다음에 태어나가지고 나타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것들, 즉 아토피라든가 ADHD, 틱, 또 자폐, 다운 증후군도 여러 형상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느끼기로는 태어난 다음에 느끼지만 실질적으로는 태중에서 다 가지고 난 병들이죠. 그런 병들이 많은데, 그래서 7, 8세가 되고 그러면 거의 30% 가까운 아이들이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 30%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교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심한 애들은 이미 전문 병원으로 갔다든가 전문 교육기관으로 갔기 때문에 제외된 것일 뿐인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가령 ADHD, 그런 이제 과잉 행동장애 같은 것들도 부모들이 요한테는 나이가 미운 7살이라고 다 그렇지 그렇게 인정을 해서 그렇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제 그런 분류에 들어가는 애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많은 아이들이 장애를 앓게 되는데, 그게 다 그 부모의 섭생에서 온 거다. 그래서 부모가 먹는 음식이 자기
몸 안에서 생성된 이세가 아기가 부모가 앓고 있는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은 내분비 교란 물질을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해요.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뭐 A가 되고 A-가 되고 A2-가 되고 그다음에 B가 되고 B-가 되고 B-가 뭐 A-하고 합해가지고 뭐 C-가 되고 이런 이제 그 순서에 의해서 소화가 되고 영양화되고 또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체적 이제 요소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그런 질서를 교란시키는 그런 물질이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런 순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엉키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음식들을 우리가 늘 섭취를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슈퍼에 가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 식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품들이라는 거는 사람이 먹는 거니까 대부분은 이제 가축을 기르는 농구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농구에 의해서 밭에서 생산이 되고 축사에서 생산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고기에서부터 뭐 채소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추적을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 이거를 이 식품이 상품으로 나에게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오는 과정 중에 가장 밑에 쪽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단 3가지 그 곡물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가지 곡물이라는 것은 이제 세계 3대 곡물로 일컬어지는 이제 밀, 옥수수, 콩, 이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3가지가 사료가 돼서 고기가 되기도 하고, 정제가 돼서 식용유가 되기도 하고, 또 정제가 돼서 과당이 되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을 다 점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3가지 곡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 많은 전 세계가 이제 무역도 자유화되고 해가지고 소모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이 산업사회에서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생산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로 수십만 평의 한 농부가 수만 평에서 수십만 평의 이렇게 이제 그 경작을 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때의 그런 농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농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를 이제 변형시켜서 종자를 개량해 만듭니다. 그것은 이제 GMO 식품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죠. GMO 곡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에는 이렇게 가로 열고 뭐 수입산이다 뭐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GMO는 GM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 식품들은 대체적으로 곡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갈아진 정제된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수입산 콩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거의가 GMO 식품이다. 이번에 금년도에 이제 저희 항상 농사 종자를 구입하는 신청을 받는 농협에서 이번에 이제 11개의 종자, 옥수수 종자가 이렇게 이제 샘플로 이제 왔어요. 선택을 하라고. 그 중에 10가지가 이제 미국산 종자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종자 개발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농협 종묘에서 만든 이제 옥수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옥수수인데도 불구하고 다 GMO 식품이다. 그러니까는 이 GMO 곡물이라는 것은 전 세계화 이제 돼가는 것이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 GMO 식품, GMO 종자에 대한 특허를 받은 사람이 전통적인 잡곡의 그 종자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고소하고 해서 농사를 못 짓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팥을 이렇게 이제 그 GMO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저쪽 동네에서는 1년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종자를 GMO라는 것 특허를 받기 이전부터 지어온 그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 종자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면 이 특허를 받은 사람의 이 종자의 성분이 거기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벌이 날아다니면서 종자를 하고 바람이 불면 종자가 이제 섞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이 특허를 가진 사람은 이 사람에게 농사를 질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이 법정에 하도 시달리다가 나중에 그냥 벌금 물고 말아버리는.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의 그 농촌은 그야말로 근 한 10여 년, 역사라는 게 10여 년밖에 안 되는 그런 종자 회사가 수백 년 전통의 농업, 심지어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종자를 특허권, 자기들이 특허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그 GMO 식품이라는 것이 GMO 식품이 아니라 GMO 종자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현상은 있는데 검증이 없어요. 그 돈을 줘가지고 학자들한테 이런 종자를 만들어 달라 하면 즉각 만들어주는 것은 있는데 이것을 먹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연구해놓고 자기가 또 그것에 반대되는 결과를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무수한 먹거리들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이제 망가뜨리고 있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그런 이제 영향을 주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아토피에 심하게 걸려있다면 무슨 뭐 편백나무 기름이 좋고 뭐가 좋고 뭐 온갖 천짓거리가 다 등장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무엇이 좋은가, 어떤 약이 좋은가, 어떤 음식이 좋은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것을 안 먹으면 도움이 될까,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안 써보고 저것도 안 써보고 하면서 걸려든 것이 식용유였다는 겁니다. 식용유를 먹으면서 식용유 같은 소재의 식품을 먹이면서 치료를 하는 것은 결코 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식용유를 이렇게 이제 그 문제로 이제 삼고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GMO 현상의 귀결이 아닌가 이런 형태가 되고, 그러면 식용유 안 들어간 제품은 무엇이 있는가? 그거 찾기가 힘들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식용유와 과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에서 나온 그 기름과 과당이라는 것이 전체 전 세계 모든 식품을 이제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나쁜 식품들 이것저것을 종합해서 먹는 것이 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자라는 것을, 과자 한 봉지를 아이에게 사주는 것보다는 담배 한 대를 피우게 하는 것이 아이들 건강에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 역설적인 얘기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때는 적어도 몸을 정화시키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자. 그래서 결혼할 무렵에는 외식을 많이 하게 되겠죠. 둘이 서로 좋아 죽고 못 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외식을 하지 말고 또 몸을 정화시키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고 음식을 먹어서 녹두를 자주 먹는다든가, 녹두죽을, 또는 이제 메밀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몸에서 그래도 독소를 걸러내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는 것도 준비를 해서 낳지 않으면 지금은 참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여름에 1살 아직 덜 된 애인데 제가 주례를 섰던 애들과 캠프에 왔어요. 아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아기를 데려와서 이제 보니까 얼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발을 만져보니까 아토피 현상이 있어. 내 느낌에. 얘는 아토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글쎄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이미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또 내가 얘기를 했고, 얘가 무슨 죄가 있냐, 아이가. 이거 아토피가 걸리면 정말 집중력 혼란스러워서 어떤 그 언어를 개념적으로 정의해서 받아들여야 할 때 그거 잘 안 되고 참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거기다가 이제 젖도 모유를 먹이니까 음식을 조심해라. 걔네들은요 매일 치킨 한 마리에다가 캔맥주 하나씩을 딱 먹어야 잠을 잔다는구만. 그러면서 치맥이라는 건 신이 내린 음식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과자가 종합 세트라면은 이 치킨 튀긴 거, 이 튀긴 치킨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야말로 온갖 쓰레기들 내지는 독약들을 집약시켜 놓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 되기까지는 여러 이제 색소, 또 향료, 그리고 음식을 부드럽게 하는 것, 침샘을 자극하는 것, 즉 이제 맛을 돋구는 것, 이런 것들의 재료들을 이제 많이 쓰는데, 그런 이제 식품 첨가물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허가된 것만 해도 지금은 많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때 이제 2005년도 통계인가 그때에 2004년도인가 그때 613가지. 그거는 아마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금방 알 거예요. 그러면 그 613가지라는 식품 첨가물이라는 것은 이것을 먹으면 괜찮다가 아니고 이 음식에 들어있는 이 소량을 먹었을 때는 괜찮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을 잔뜩 모아놓으면 이제 말할 수가 없죠. 특히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한 군데 강원도에 이동원 신부님이라고 이제 귀농학교 하시는 신부님이 계세요. 거기 갔더니 이제 아는 집이라고 메밀 막국수집을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유명한 집이라는데. 그 역시 유명하니까 맛이 없구만. 내가 이제 그러긴 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조미료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입 자체가 이 조미료에 뭔가가 이제 적응이 돼 있지 않느냐.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우리나라로 결혼하러 오신 자매님들 조미료 많이 치죠. 60년대부터 우리나라 미원이 거기다 수출해가지고 현지법인도 만들고 그렇게 이제 아주 생활화된 요 조리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화학 조미료라는 것이 대단히 그게 쌓이고 어렸을 때 먹으면 이제 뇌를 상하게 되는 그런 문제, 또 어른들은 소화성 문제들 굉장히 저도 지금은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뭐 입학식이다 졸업식이다 뭐 학회 발표회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가기도 해요. 가면은 코스가 끝나고 나면 짜장면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짜장면에 탕수육 하나씩은 먹는 거를 이제 지당하게, 만약에 그걸 안 하면은 문제가 될 정도로 다 기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짜장면을 모처럼 그렇게 한 그릇을 먹으면 반드시 저녁 식사하고 할 때까지 소화가 안 되고 거북해요.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가령 카레를 먹으면 카레를 직접 만들지 않고 풀어서 이렇게 봉지에 걸 뜯어서 인스턴트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도 모두가 다 그런 문제를 낳는 화학 조미료의 영향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축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에 대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음식을 놓고 기도를 한다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왔는가? 그래서 이 음식 한 그릇에 밥이 오기까지 거쳐온 모든 사람들의 땀과 수고와 노동을 감사하고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런 훈련이 되어 있다면 물질적으로도 이 음식이 어떻게 해서 누구를 통해서 무슨 과정을 통해서 왔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된다. 작년 11월, 10월 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UN 총회에서 정크 식품들, 정크라는 것은 쓰레기란 말이지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몸에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식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것도 담배 이상으로 해롭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담배를 규제하는 것처럼 정크식품에 대해서도 규제하자고 총회 세계보건기구의 의장이 기조연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2014년 17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품을 한 번씩 좀 의심하고, 정말 어떻게 몸이라도 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무슨 하나님 탓할 것도 아니고 노력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이제 커피를 이제 한 잔 먹으면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 설탕도 치지 않은 이 커피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보고 이것이 참 깨끗한 것 같다. 종자 알에서 직접 우리 몸에 이르기까지 가공을 가장 거치지 않은 것이 이건 것 같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보리를 볶아서 보리차를 낸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어찌됐든 그 가공을 그만큼 거치지 않은 이제 식품들이다. 그런 것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정말 깨끗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생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전자레인지라는 것이 식품을 데울 때 그것이 안에 오븐처럼 뜨거운 열이 발생해가지고 식품을 따뜻하게 데우는 기능이 아니고, 전자파를 쏴가지고 그 식품의 분자 구조를 깨트림으로써 그 분자들이 요동을 치면서 나타내는, 충돌하면서 나타내는 열로서 데우는 것이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 원리죠. 그래서 그 전자레인지에서 그 발사해서 식품을 파괴시키는 그것은 분자 구조를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대로 멀쩡한 음식처럼 보이지만은 그 분자 구조가 다 바뀐다는 것은 마치 GMO 식품으로 만들어내는 종자와 같이 분자 구조를 바꾸는 것이어서 굉장히 그 위험한 음식이 된다.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데서는 학교 급식에서는 전자레인지를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또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구입하려고 보면은 거기 이제 처음에 붙어 있는 스티커에는 임산부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는 뭐 전자레인지 하나씩은 결혼 필수품일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근데 전자레인지를 그렇게 음식에 이용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나쁜 음식을 완벽하게 나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전자레인지 장사하는 좀 곤란하겠지만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모두 이제 폐기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거기에는 그 찜질팩을 데울 때는 그걸 써도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툭 하면 암인데, 그 암의 20% 정도는 실제로 암이지만 한 80% 정도는 유사암인데, 그 유사암을 의사들의 분류로는 그걸 암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만둬도 문제가 없는 종양인데 그걸 암으로 분류를 해버리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그런 현상들도 있다. 그러니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먹는 탄산음료를 포함해서 가게에서 사 먹었는데 달다. 그럼 그 안에는 다 GMO 식품의 요소가 이제 성분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과당이 들어있는 거고, 올리고당 들어있고 하니까. 그래서 특히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어머님들께서는 그런 것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적어도 내 돈 주고 이렇게 물건을 식품을 사서 먹으면서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참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이제 해서 건강에 좋다고 하고 그런들 우리에게는 결국은 이제 참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생활에 불과한 것이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텃밭 운동이라든가 베란다 그 재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그래서 좀 깨끗한 것을 또 이웃집들과 함께 빈 공간들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런 이제 상치도 심고 채소도 심고 해서 직접 길러서 잔디밭 다 파내고 거기다가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렇게 하자고. 구청장은 선거로 선출해서 되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압력을 내면 구청장은 자기 당락에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 걸 건의를 해서. 두 번째로는 정신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정신의 건강. 무엇이 우리 정신 안에 가장 큰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악령이 혹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돈에 대한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을 평가할 때 돈을 기준으로, 수익성을 기준으로, 또 경제라는 그 안정성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자식이 선택하는 학과 진로와 그런 모든 것에 거기에 돈과 연봉, 수익이 기준이 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사위감을 보고 또 며느리감을 볼 때 그가 얼마만큼만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과 라이센스를 가졌는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도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내 안에는 예수님의 복음은 들어설 자리가 어디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런 복음적 인생관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이제 한 가지, 두 가지씩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작게는 그런 것에서부터 크게는 우리가 경제를 살린다. 이명박 대통령으로 뽑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할 줄 알았죠. 경제자 들고 나와서 경제 살린다 어쩐다 하고 나오는 데는 사죽을 못 써. 부자 정당이나 부자들이 그런 부자 출신들이나 내지는 이제 그런 이제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이 가진 정책이나 이런 것에는 뭔가가 그런 정책들이 나도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무작정적인 묻지마적인 지지를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도 우리 정신의 건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그 10만원짜리 가방을 500만원에 구입하는 그 명품의 선호의 현상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 거니까? 이건 내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건가? 아니면 어떤 존재가 나로 하여금 그 490만 원을 더 내도 그걸 가지면 네가 그만큼 품위 있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주고 네 자신이 얼마나 행복감에 충만한지 모른다. 좋잖아. 디자인. 그래, 이게 왜 명품인데? 이거는 유명한 프랑스의 무슨 똥똥 디자이너가 만든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이 유명하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누가 얘기를 해준 건데? 그렇게 추적을 해 들어가면 허상이 나요, 허상. 그 허상 앞에서 내가 490만 원, 4만 9천 원도 헌금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490만 원을 명품에다가 내는데 그게 악령이 나를 지배하는 건가? 성령이 지배를 하는 건가? 질문을 하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뭔가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적 건강, 우리가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돈을 좋아한다고 해. 경제적 부를 좋아한다고 해. 그걸 다 가졌다고 해도 이것이 없으면 나는 빈 껍데기밖에 안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늘에 빛나는 별, 땅에 아름다운 향기를 품는 꽃, 사람에게는 인정과 사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 안에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 이거를 추방하는 것은 제자도의 1번 첫 번째 사명에 해당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유혹을 받으셔서 악령과 대결을 하셨어요. 악령을 물리치시고 가파르나움이라는 곳에서 첫 번째 공생활에 등장을 하십니다. 가파르나움이라는 곳은 이제 갈릴리아 지방 일대에서 가장 큰 그때 당대의 종교적으로 가장 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파르나움 회당에 예수님이 딱 섰는데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악령이 한 마리가 툭 일어서가지고, 한 마리라 그래야 되나 한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예수님 왜 우리를 관섭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령아 썩 나가라 하면서 추방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난동을 치고 이제 물러갔다. 그게 마르코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왜 마르코복음사가는 첫 장에다가 그것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이전에 그걸 기록했을까?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악령을 추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 1장에 12제자를 뽑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12제자를 뽑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첫째는 당신 곁에 있게 하시고 악령을 추방하는 권한과 말씀을 선포하는 세 가지 권한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거기에 치유의 얘기는 없어요. 다른 복음들은 치유의 얘기가 다 들어가죠. 마르코복음에는 없어. 마르코복음의 개념으로는 악령을 추방하는 것이 곧 치유의 개념이 죄를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는 그 당대의 최고의 그 종교 도시의 권위 있는 회당에 악령이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대들고, 자기 정신적으로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그 몸이죠. 우리 교회에도 종종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사대강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무슨 세월호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한 사람이 툭 일어나가지고, 아니, 신부님, 우리가 신앙에 대한 얘기 들으러 온 것이지, 정치 얘기 들으러 온 겁니까? 크게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크게.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 줄도 몰라. 이번에 교황님 오셨을 때 신문에는 안 난 거지만 교황님께서 예수의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황님께서 예수의 멤버들을 다 불렀어요. 제주도 광정마을에서 그 방어도 놓고 거기서 아예 눌러 살고 있는 예수의 군원 수사들이 갑자기 비행기표를 구해가지고 서울로 왔어. 그래서 이렇게 다 모여있는데 교황님이 그러더래요. 이 중에서 그 제주도의 현장에서 있는 형제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3명이 앞으로 불려 나왔어. 한 번씩 껴안으면서 당신들이 우리 예수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앞에서 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서 독려를 하셨어요. 거기에는 그런 것이라면 질색을 하는 이모 주교님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평소에 우리 삶에 정치와 신앙이라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 이거 성당 지으려면 구청에서 허가 받아야 돼. 왜 정치하고 신앙이 따라요?
공동체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래서 작게는 돈에 대한 생각부터, 또 돈의 지배를 받는 그런 가치체계, 또 정치적인 그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까지 정말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보는 것, 이 사순시기에 한번 꼭 해봐야죠. 모든 결론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주변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합당한 얘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결론의 초점은 거기다 비교하면 돼요. 네 말대로 하면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겠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 좀 잘했어도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거든. 그런데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 천명 때문이 아닌가? 성도께 대한 숙명.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십자가가 없어. 그건 사이비교야, 사이비 교리. 그래서 제가 정신적 건강을 질문하자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삶, 우리가 종적으로 찾아가야 될 세계에 대한 그런 목표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된다 하는 것을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조카가 이제 외종 조카가 삼촌 이번에 우리 아들 홍대 들어갔는데 2년 동안 재수시켜가지고 삼수해가고 홍대 들어갔는데 잘 들어갔네요. 고3 졸업하고 재수 안 시켜도 그때 그 실력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기숙학원을 보내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의 돈을 내고요. 그리고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 또 뭐 무슨 단과하고 한 과목에 얼마씩 낸다든가 어쩐다든가. 근데 용돈은 이제 뭐 염치가 없을 때 용돈 달라는 소리는 못 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용돈도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조카는 지금 간호사를 오래 해서 그래도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은 받는 데, 자기가 받은 거는 다 아들놈 학원에다가 집어쳐갖고, 집은 이제 그 애아빠 학교 교사를 교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겨우 바닥바닥 이제 가정살림을 한다. 그러면 아이 하나를 위해서 한 달에 그렇게 돈을 쓰고 해야만 되는 것이, 나는 몰라도 우리 현실이다.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을로 오는 순간부터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거든요. 학원이라는 거 일체 해방이, 돈으로부터 해방만이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야 사람에게는 창조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다는 것은 늘 어떤 프로그램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권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 시간은 네가 네 마음대로 해보는 거다 하고 그 시간까지 또 규정을 해주는 것이 이제 현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이제 어느 부모들이,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좋아하죠. 애들은 아주 그냥 놀랍게 성장을 해요. 근데 저희들은 또 키높이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눈높이 교육이란 말 있죠. 그 눈높이 교육을 내가 좀 빈정되는 말로 우리는 키높이 교육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가
아이 잘하는 것이 한 가지씩 걸로 인해서 잘할 수가 있는 거고, 못하는 부분은 대개가 이제 아이들은 자기가 보다 나이가 많은 척 하고 싶으면서도 적은 척 해서 이렇게 이제 배려와 애정을 받으려는 그런 게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일정 나이가 되면 일체 부모의 무릎에 앉을 수 없게끔 한다든가, 이런 이제 또 어른들이 아이들을 절대 칭찬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교육과는 조금 이제 뭐가 아닌 듯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하는 것에 기준을 둬가지고 어떤 아이가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너는 그 노래를 잘하는 게 지금 너는 유치원 다니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거는 왜 3살밖에 안 되는 행동을 하느냐?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을 가질 수 있는 네가 왜 3살밖에 안 되는 행동을 하느냐? 잘못됐다. 고쳐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최고의 상태에 항상 자기의 의지를 맞추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녁에 항상 이제 생활 나눔을 쭉 하는데, 어저께도 이제 1학년, 이번에 1학년 들어간 아이가 오늘은 학교에서 갑자기 구름이 하늘이 시커멓게 덮여가지고 무서운 생각도 들면서, 또 내가 마음이 슬플 때도 이렇게 캄캄한 게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몇 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되는가? 나이는 몇 살 때는, 그러니까 이제 교육심리, 그 발달교육 이런 것에서 보면 몇 살 때는 뭐하고 했는데, 저희는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없다. 나이가 없고, 그러면 부모들 다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아이들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얘기를 하면, 설명을 하면 다 알아듣는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이제 겨우 빠장빠장 걷는 애한테 여럿이 모인 데서는 그렇게 뛰어다니고 그러면 안 돼. 얌전히 있어야 돼. 그 말 알아듣겠어요? 이제 만 돌 지난 애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해요. 설명을 해. 근데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소임 같은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어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이제 축산일이라든가 뭐 닭장을 치우는 일이라든가 뭐 모이 주는 거 그런 건 기본으로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학교 갔다 오면 하게 하고, 토요일 오후 같은 때는 토요일 같은 데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같이 밭에 가서 부모들 곁에서 일을 같이 하면서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이렇게 보고 같이 하게 하고, 그래서 일을 끝날 때는 반드시 자기가 쓴 호미를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된다는 그런 걸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또 전례를 하는데도 이렇게 초를 갖다 놓고 뭐 제병을 갖다 놓고 포도주를 갖다 놓고 다 아이들이야. 어른들은 일체 손을 대질 않아. 그런 것은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수병을 지금 몇 개째 깨는지 몰라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안내부 자매님이 그 주수병 하나 좀 사다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지수병이야 돈 주고 사면 되니까. 그리고 왜 그 주의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시키는, 저희들은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교육하는 것을 이제 키높이 교육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교육이라는 거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한 생명이 세상에 출생을 했으면 주어진 환경 속에 담겨지는 거거든요. 네가 속한 환경은 이런 환경이다. 이 환경 속에 적응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된다. 건강해야 되고 A형치가 있어야 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등등 그런 거를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동일한 마음을 지녀야 되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 세계를 살아가게 하는 조건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교육의 첫 번째다.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고등교육이라는 데 대해서 학교 교육이라는 걸 생각해요. 학교 교육이 필요한가 할까요?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장을 많이 받죠. 영어를 하나도 모른다. A도 모르고 B도 모른다. 그러면은 지장을 받는 현대 세계를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 교육을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교육을 받는 거다. 내가 영어를 하는 이유는 영어를 해서 그걸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를 하지 않은 사람이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거다. 교육의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것도 이제 다 이제 결정이 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돈을 많이 버는 일,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 그럼 대체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선호하고 부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호하겠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필요한 일을 선호해야 돼.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도를 가는 사람으로서의 질문을 이런저런 각도의 질문을 하면 대답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마을에서 보면은 이제 공부를 대체적으로 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박사도 있어요. 그런데 참 답답한 일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일을 하는 데는 공부를 작게 하는 사람과 정반비례로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 참 하느님께서도 참 오묘하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됐을까?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을 못할까? 대답이 뭡니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을 못하죠. 공부를 하는 동안에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만 하면 된다.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학생밖에 없어. 학생. 야, 이 대한민국에서 놀랍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만 하고 있는 게 사람일 수 있느냐?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공부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 노동 속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즉 삶 속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술교육이다. 기술교육. 그러니까 오늘날 대학을 보면 알죠.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다른 대학이라는 것은 이제 소수가 가는, 지금처럼 원서만 내면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대학 다 다녀.
어느 대학 다니나 어느 대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는 척 그 대학은 어디쯤에 있고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 그 대학 거기는 어디가 있어? 그렇게 한 번 더 물어야 돼. 근데 그런 대학들도 이제 다 경쟁에서 이제 도태는 되긴 하겠지만 대학은 소수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속지 않게 하고 그런 이제 지성의 세계를 확보함으로써 그야말로 주변 세계에 대해서 헌신하고 이런 기능을 이제 대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사회라는 건 특별한 거죠.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만 하는 것을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그게 토론이 많고, 그러니까는 문제에 대해서 늘 질문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늘 대모를 한다든가 하는 현상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가만히 시키는 대로만 살면은 데모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노예 시절도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자꾸 질문을 하니까, 왜 질문을 하느냐? 사순절이 돌아오니까 자꾸 질문을 한다. 그래서 대학사회라는 것은 바로 시대의 지성이고, 대학이 아파하면 시대가 병들어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그런 건데, 오늘날 대학이라는 것이 취업을 위한 스펙 쌓는 시기, 학원이다, 기술하고 취업을 위해서. 그런데 취업이라는 것이요, 얼마 전에도 우리 마을에서 이제 생활유학이라는 걸 해요. 아이들이 와서 1년간 뭐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거기 학교 같이 다니고, 그 애 중에 하나가 고려대학교 합격했다고 인사를 하러 갔는데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합격했대. 너는 오전에 언론정보학과인가 뭐 정치외교과인가 뭐 그런 데 간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랬더니 걔가 이제 재수한 줄도 몰랐어, 나는. 그랬더니 1년간 걔도 이제 기숙학원에 가서 재수를 해가지고 거길 들어갔는데, 그 수능고사에 3문제 틀렸대요. 3문제 틀렸는데 자기가 갖고 싶은 학과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시대를 중국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중국 문학과를 선택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 대학을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 터지게 공부를 해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기업에 취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현재의 취업을 해서 연간 180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 제시를 하는데 보니까 그 이상을 받는, 연간이 아니라 연으로 보면 한 2,000 이상, 2,500 이상 정도 되겠죠. 그거를 초봉으로 받는데, 그 초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2%예요. 2%. 그렇게 몸부림치고 대학사회에서 지성이고 뭐고 세상적 고민이고 다 팽개치고 공부만 해가지고 결국 얻는 것은 그 중에 2%가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다 하면서 2%니까 대학사회에서는 좀 더 많겠죠. 그렇게 해서 한 번 얻은 취업이나 자격증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적당한 시기 되면 직업을 바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래. 또 그렇게 애를 써서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뭐가 되고 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텔레비전에 그렇게 그 스타로 또 금방 또 변신을 해가지고 등장을 해서,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뭔지, 그런 것이 있는 건지 이거는 알 수가 없죠. 그런 것이 다 어디서 오느냐? 이 전문가,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된다는 거거든요. 전문가는 공급이 많죠.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현대사의 특징이라는 것은 일을 적게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돈을 적게 받는다. 사회 구조가. 제일 힘든 일이 농사 짓는 일인데 농부들은 공급이 없잖아요. 수익도 보장이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힘쓰지 않고 머리만 쓰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 전문가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 그 전문가 자격증을 뺏어버리면 장애자가 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다못해 아내는 밥을 해주면 쓰레기 갖다 버리고 싱크대 막힌 거 뚫을 수 있는 능력 하나도 없어. 사진 액자걸 못 하나 박을 힘이 없어. 이게 전문가의 특징이에요. 다 허상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그 전문성이라는 건 돈을 바꾸기는 데는 상당히 탁월한 기술이에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런데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니까 현대인들이 평생 돈은 엄청 벌어보고 많이 벌기도 하고 하지만 자기 손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생산해보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필요, 자재를 생산하는. 이렇게 생각할 때는 참 농업이라는 게 좋다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어찌됐든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요즘은 결혼한다 그러면 나이 물어볼 것도 없이 30 이상 됐다는 걸 전제로 하고 대화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 오랜 동안 공부만 하고, 그래서 짧은 시간 써먹고 그 다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걸 볼 때는 꼭 전문가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요. 돈 버는 기술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이 될 만한 데 가서 거기 가가지고 한 10년 살다 나와라. 10년에서 4년 떼고 한 6년 살다 나와라. 그 4년은 뭔가? 대학 4년인데 그때까지도 대학 안 간 것이 서럽고 억울하거든. 그때 가라. 돈 벌다가 기술 배우다가 충분하다. 공부라는 것은 그렇게 자식들한테 공부를 해라 그러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욕구죠. 공부에 대한 욕구가 없어. 그거를 이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를 인식욕이라고 해. 공부를 하면 공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필요성도 대학 간다는 거 외에는 없어. 그러니 이게 삶과 함께 하는 공부가 아니어서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군대라도 갔다 오고 그러면 부모한테 나 한 번만 더 재수시켜주면 안 되겠냐? 왜? 공부해서 대학 가고 싶다. 네가 무슨 하고 이제 할 수도 있지만 한 번만 금년 한 해만 해봐 그럼. 그러면 옛날에 재수시킬 때는 맨 당구장만 다니고 몰래 게임만 하고 하던 놈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줘. 그게 인식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력의 작동을 통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가지고 시키는 건 어렵죠.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전체의 삶 안에서의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간디께서 나이탈림이라는, 지금 인도에 이제 가보신 분은 세바그람 아시람이라고 이제 간디 아시람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간디의 후계자인 비노바 바베와 함께 거기다가 나이탈림이라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학교는 바로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이에요.
학생은 공부만 하는 존재라는 것은 영국인들이 심어준 근대 교육의 소상이다. 그건 잘못됐다. 어떻게 삶이 없이 공부만 할 수 있는가? 그건 사람이 안 된다. 기술자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샤마그람 아슈람 뒤쪽에 가면 큰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 전부 모카 심고 감자 심고 해가지고 아이들 오면은 전부 거기서 같이 일하고 또 식사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구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건 이제 나이탈림이고 그래서 이제 간디 교육이 이제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노동과 함께하는 교육. 얘들은 일을 시켜야 돼요. 도시에서는 무슨 일을 시켜야 될지 몰라도 하여튼 1층부터 13층까지 매일 한 번씩 닦으라 그러지 뭐. 그냥 계단 청소. 하여튼 일을 시켜야 돼요. 일을 시키고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공부에 대한 욕구가, 우리는 중학교 애들이 지금 2명이 마을에서 이제 홈스쿨링을 해요. 선생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에 욕심을 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책을 많이 읽으면 돼. 책을. 네가 고등학교 가거나 대학교 갔을 때 주변의 애들, 또 네가 취업해서 직장에서 같이 일할 때, 또는 공동체에서 살 때, 현재 학교 다니고 있는 애들이 책 읽을 시간이 없는데 이런 기회에 책을 엄청 읽어둬라. 그게 너의 삶의 경쟁력이 될지 누가 아냐. 그럴 수 있는 확률이 크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하는데 공부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EBS 책 사다가 그거 이렇게 이제 다운받아서 공부도 하고 일을 시키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밖에 없거든요. 오전에 공부할 만하면 간식 배달하라고 또 와서 공부할 만하면 점심시간 되고 그러면 또 오후에는 이제 일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느낌에. 그래서 공부에 대한 욕심을 그렇게 내요. 그러니까 얘들을 우리가 이제 적당한 때 딱 고등학교에 집어넣어버린다든가 하면 정말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교육에 대해서 돈을 쓰지 말자. 안 써도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이 불안하죠. 왜 불안한지를 물어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공부 많이 하면은 공부 많이 한다는 것은 평생을 머리 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공부를 적게 한다는 것은 손만 써도 평생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성찰의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시간도 시간이어서 정돈을 하겠는데 의료에 대한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치료라는 것은 다 이제 결국 이제 그 장사꾼의 손에 나를 맡기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돼. 병원에 간다는 것은 이제 고객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정기 고객. 그래서 저도 이제 병원에 가면은 가끔 마치 내가 성모병원 뒤쪽에 사는 사람인 줄 알아. 다음 주에 오셔. 나 단양에서 여기 오려면 한국을 올라되고 가는데 또 한국인데 다음 주에 봅시다. 그렇게 해요. 죽을 때까지 그래. 죽을 때까지.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가 병원이다 뭐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약자가 되고 을이 되고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지금 당장 고통스러움을 면하면 되는 건데 그 이상의 것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
한 염증이 심어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이게 염증 수치가 너무 높은 게 좀 그 검사를 해서 혹시라도 암인지 그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 가서 해보시오 그래.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암이라면 이걸 어떻게 이제까지 암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죽음을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이제까지 강의하고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당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노년의 마지막은 단식을 통해서 좀 품위 있게 죽자 이렇게 내가 책에도 쓰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야 이거 나 이제 60 중반 조금 넘었는데 이거 벌써부터 지금 그거 하면 이거 조금 억울하고 그런데 아이 참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했어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알면서도 치유가 아닌 길을 걷는 경우가 많아요. 이태석 신부 같은 경우도 검진을 휴가 와가지고 검진을 받고서 암이라고. 그럼 암 뭐 3기가 됐다든가 이러면은 오래 못 살겠구나 그러면 바로 돌아가서 좀 거기 일도 대충 몇 개월 안에 정리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치료를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상 정리도 못하고 항암 치료만 받다가 죽는 현상이 그게 뭐냐. 한 사람이 한 번만 넘어지면 그것으로서 각성을 하면 되는 건데 계속 넘어지는 현상. 심지어는 본인이 의사이면서도 의대 나온 사람이잖아. 의사이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건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 그래서 이제 공동체 마을을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탐방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한결같이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 공동체들은 뭐 80년 이상 된 그런 그야말로 오래된 공동체들. 그래서 노인들이 당연히 많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노인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한결같은 현상이 건강해요. 100세가 가깝도록 일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 건강하시고 오전까지 일하다가 오후에 저녁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2, 3일 앓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면은 그 공동체 멤버들이 다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참 죽음의 시간을 정돈을 하면서 그렇게 짧은 시간 돌아가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품 있는 죽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 손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생을 기품 있게 정돈을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트 니어링도 나이 100살이 돼서 약간의 치매도 오고 그랬는데 단식을 했어요. 단식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간디의 후계자 비노바 바베도 83세에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분은 독신이었죠. 이렇게 단식을 해서 돌아가셨어요. 간디의 제자 중에 바바한테라고 있는데 그분은 인도의 거기 세바그람 근처에 우리나라로 꽃동네 비슷한 그런 큰 사회복지시설, 나병 환자들 시설을 운영하고 계세요. 꽃동네하고는 이제 물론 질이 다르고 그런데 그분도 이제 제가 방문했을 때 그날 병원에서 돌아왔다고 마침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인터뷰를 짧게 하고 그랬는데 바로 단식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많은 경우 단식을 해서 돌아가신.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단식의 의사를 얘기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런 단식을 잘 하시도록 밝은 창가로 침대를 옮긴다든가 이렇게 손만 뻗으면 전화기를 잡을 수 있다든가 등 그런 준비를 다 해주시고 주변에 대해서도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해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연락하고 그래서 이제
오시고 찾아오시고 대화하고 화해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임종을 맞으면 임종 장례식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죠. 화장으로 간단하게 이제 하는. 그래서 이제 의료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늘 삶이 아니라 생명과 관계되고,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가장 큰 대상의 것이 상업화되어 버린다는 사실은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비인간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강한 몸을 갖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생로병사의 섭리를 우리가 무슨 수로 넘겠어요. 천하 없는 장수도 세월을 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젊었을 때부터 그런 죽음을 생각하고 전도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개 우리 시대가 이렇게 육신의 건강, 정신의 건강, 교육에, 자녀 교육에 대한 것, 의료, 정말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다 망가뜨리고, 그렇게 한 것들이 바로 금융이라는 새로운 하나의 세계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꼭 질문을 하십시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데, 돈이 어디서 왔느냐? 너는 누가 찍어가지고 나에게 이런 위력을 발휘하느냐? 누가 그 사람에게 돈을 찍어서 마음대로 세계적으로 돌리라고는 권한을 부여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요. 그들이 갖는 이 폭력적인 그런 이제 금융 대연 여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얼마만큼 경쟁적으로 돈을 끌어다가 이벤트 사업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각자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하나는 일자리 같은 것들이 이제 기계화라는 이제 이 전산화 기계화의 세계 속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도저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공약하는 정치인들은 다 본인은 간전해서 그럴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시대가 이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이 시대의 특성이지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금융자본에 대한 폭력에 맞서라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사실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말씀을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그 21세기 이 글로벌 신자유주의 이 체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돈에 의해서 날개 잘리고 발 잘리고 꼼짝 못하고 그냥 누워서 그야말로 뇌사 상태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좀비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우리 최고의 지도자로서 교황님께서 훌륭한 교황을 주셨어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분이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는 것처럼 성령의 눈을 가지고 세상 문제를 건강과 교육이라든가 이런 물질적인 대상들을 본다는 건 참 중요하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런 세계 속에서 가족은 있는데 가정은 없고, 돈 버는다는 것에 매여서 인간다운 삶을 계속적으로 보류당하고, 어느 때 정작
인간답게 살 것인가. 그래서 공동체로 그런 걸 돌파해보자. 공동체로 모여서 사니까 대가족이 형성이 되죠. 그러고 보니까는 이 시대가 대가족이 해체된 사회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돼요. 대가족이 해체됐으면 소가족이나 핵가족으로 나와야 되는데 핵가족도 없고 대가족도 없고, 가족은 있는데 가족이 없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이 갖는 일, 공동체 속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출산도 이루어지더라고. 우리 규칙에는 아이를 낳을 때는 마을에서 낳아야 된다, 이런 규칙 없거든요. 없는데 마을에서 낳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기가 거꾸로 서서 이제 병원에 가서 낳기도 하고, 또 제천에 가서 낳으려고 그러니까 뭐 제왕절개 해야 된다고 여기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이제 출산하기도 했고. 그래서 대가족 제도의 사회 속에서는 출산 하면은 아기를 받을 수 출산,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 때부터 임신했다는 것을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몇 주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어머니, 시어머니가 또 눈빛만 보고 알죠. 너 임신했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기 낳을 때는 어머니의 손으로 받고, 아기가 경기에서 올 때는 응급조치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나이가 되면 일을 해서 평생 먹고 살 직업을 갖게 되고, 또 나이가 되면 어찌됐든 결혼을 시키고, 결혼까지는 부모의 의무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노년에 돌아가실 때는 온 가족들이 다 호스피스로 이렇게 임종을 맞을 수가 있대요. 지금은 남편이나 아내가 오늘 임종할지 내일 임종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직장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 대신에 뭐 간병인을 붙이다든가 하고, 친척들 중에도 없고 형제간들 중에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시대의 문제는 대가족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마다 아이들 크는 걸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마을처럼 이제 모여 사는 사람들에게 저도 그렇고 현실 도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가끔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 당신들은 현실 도피로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말을 차마 할 수는 없고 빙글빙글 돌려서 그런 거를 질문을 해. 그러면 내가 현실 도피해서 이런 데 와서 살고 있다고 지금 그 말 하고 싶은 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 뭐 머쓱하면서도 우리는 현실을 도피해서 여기 왔다, 솔직하게 인정한다. 그런데 도망도 가지 않고 사는 당신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우리는 이 세계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라고 보고 도망을 나왔다. 근데 당신들은 거기서 버티고 사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그렇게 내가 질문을 해요. 더 이상 질문을 안 해. 나도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그래서 이 새로운 평화, 새로운 안식, 새로운 생명의 삶이라는 것은 창세기적으로 보면 노아의 삶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본 사람, 하느님의 마음에, 노아만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느님의 뜻을 알고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방주를 띄워야 된다. 방주 속으로 가서 새로운 세계, 재창조를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를 커뮤니티라고 영어로 그렇게 하지 않고 쉴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명사는 커뮤니티라고 하지만은 우리처럼 공동생활하는, 공동생산하고 노동도 함께하고 이렇게 한솥밥을 먹고 살고 이런 공동체들을 쉴터라고 그러거든요.
쉴터라는 말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피난처라는 쉴터라는 것은 항해 중에 폭풍이 불어오면 가장 가까운 항구에 가서 대피하는 거예요. 그 국제법상에 아무 어떤 배도 거절할 수 없는 적군의 배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국제법상에. 그래서 그 풍랑이 멎을 때까지 항구에 들어가서 전방에 있다가 다시 출발하는 그 항구를 쉴터라고 그러는데, 공동체의 우리처럼 사는 생활 공동체의 공식적인 그런 이제 영문 표기로는 쉴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돈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딱 한 가지만 풀면은, 한 가지만 풀어버리면은 삶이 50% 이상은 월등하게 풀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돈 버는 문제, 이거 하나만 풀어버려도 다르죠. 학생은 공부하는 문제 하나 풀어버린다. 너 공부 안 해도 돼. 네가 행복한 길을 찾는데 너 혼자 행복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 행복하되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공부하지 마라. 돈 안 들어가고 너한테 들어갈 돈 다 돈으로 줄 수 있다. 그래서 공부하는 문제 하나만 풀어버려도 한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30이 넘도록 속박 속에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귀농 귀촌이라는 그런 이제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농촌사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묵상집이 공동체 묵상집이 있어서 오늘 한 50분 정도 가져왔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톨스토이의 가르침을 정돈해서 공동체 묵상집으로 이제 재편성한 것인데, 톨스토이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나쁜 일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일어나지만 좋은 일들은 농촌에서 일어납니다. 시골에는 자연과 하늘의 별과 땅의 꽃과 맑은 공기와 물, 노동과 안식, 대가족과 가부장적인 일상, 소박한 집과 크다랗고 넓은 마당, 우상으로 구하는 건축재, 인정 많은 이웃들, 손수 청정하게 재배한 야채와 곡식, 저렴한 가격, 일자 무식도 어려움 없는 생활 등 좋은 삶으로 가득합니다. 생명을 찬양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은 시골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골의 삶을 찬양을 했습니다. 시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1차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의 방향 키를 한번 바꿔본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귀농 귀촌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교구에서 하는 귀농 프로그램도 있고, 또는 녹색평론이라든가 그런 또 귀농 통론이라든가 그런 쪽의 일들을 소개하는 그런 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곳에 관심을 갖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정보와 지식이 넓어지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새롭게 변조시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마을에서 또 매달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긴 기간으로 1년도 좋고 6개월도 좋고 이렇게 한번 마을 생활에서 나 거기서 평생 살아라 그러면 못 살겠는데 1년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저희도 당신 같은 사람 와서 평생 산다 그러면 우리도 짐되지만 1년 산다 그러면 허락할 수 있겠어. 그러고 하면 양쪽이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와서 함께 생활도 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그런 시간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참 어떻게 보면 뭐 신앙적이지 않은 엉뚱한 생뚱맞은 그 이야기 같은 것들을 2주간에 걸쳐 이제 늘어놓았는데 또 인내롭게 들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가정과 온 가족들에게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또 축원드리면서 저희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